안녕하세요. 346쪽인가요? 맞습니까? 네. 자, 요 특별건축구역 파트인데, 요거는 뭐 할 필요 없고요. 넘겨보세요. 350쪽에 4절의 그 건축협정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결합건축에 대해서 요 부분을 하고 건축 부분 끝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건축법의 그 새로운 방향이죠. 말 그대로 건축의 협정이라는 것은 건축할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협정 맺은 걸 얘기합니다. 건축할 사람들이요. 이것은 결합하여 건축한다는 얘기로서 이거는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 지금 지나갔던 특별건축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건축은 뭐 한참 됐어도 한 문제밖에 안 나서 양도 많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고 아직은 출제 안 됐지만 이제 이게 건축법의 신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적인 협정을 건축에서 존중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존중할 필요 없거든요. 공익적 차원에서 건축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개별 토지 건축물마다 따로 적용할 뿐이지 제재받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려해서 특별한 건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건축 협정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자, 우리 4개 필지를 그렸을 때, 원래 건축 기준은 각 대지마다, 건축물마다 적용하거든요. 건폐율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확보할 수 있는 건축면만큼이 각 땅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각 땅에 대해서, 건축 면적 얼마씩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건물 지을 때 뭐 지하층이라든지 지하층의 규제라든지, 뭐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개인 하수처에서 설치 그런 특별법에 따른 거 다 각각 해야 돼요. 다 각각 해야 됩니다. 대주도로의 관계가 개별 대지마다 따로 적용이 돼야 되고, 뭐 적용을 해야 된다면 면적 200 이상인 대지라고 가정했을 때 적용을 해야 될 것들도 각 땅별로 적용을 설치를 해야 돼요. 주차장 각각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협정을 맺었다면 그 협정을 존중해서 협정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이 각각 적용된 규정을 통합 적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통합 적용하는 게.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입니다. 전원합의로 체결이 돼요. 한 사람이도 만약에 넷 중에서 요 세 사람은 찬성했는데 요 사람이 반대했다면은 적용해서는 안 돼. 왜? 이 사람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합의로 체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체결했을 때 전원합의로 가능하다면 폐지할 때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가 동의해주면 폐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 자체를 전체 통합 적용하는 것 자체를 요거 아주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개별 적용하던 것을 이 협정을 존중해줘서 이쪽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워야 돼요. 전원 합의를 통해서만. 그런데 만약 폐지할 때도 전원 합의로만 폐지할 수 있다면 사실상 폐지가 굉장히 힘들고, 폐지가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원칙대로 돌아와서 다시 개별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은 특별한 일이라 힘들어도 돌아오는 길은 조금 더 간단해야 된다. 과반성 이런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건축 면적 각각 대지마다 요만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가 모아서 짓고 통합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 모아서 짓고 각자 쓰게 되면 됩니다. 또 대지도로 관계가 여기는 뭐 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접하면 상관없다는 얘기지. 지하층이나 개인 하수치를 여기다 같이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적용할 부분만큼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훨씬 훌륭한 숲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 주차장 면적을 여기다가 같이 확보를 해서 공동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것이 뭐 확대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전원 합의만 된다라면 뭐 작은 마을 단위로도 가능해요. 전원 합의만 된다라면. 이런 게 건축협정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건폐율 얘기는 했지 용적률 얘기는 안 했거든요. 용적률은 여기서 통합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용적률을 결합하는 것은 이 결합건축에서 합니다. 용적률만큼은.
결합건축은 용적률만 결합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건축 협정이 말 자체로 요거보다는 좀 더 큰 말 아닙니까? 건축에 대한 협정이니까 요거는 결합하여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두 땅 사이의 문제야. 두 땅. 세 개도 안 돼. 세 개도 안 돼. 예를 들어 두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붙어 있는 건 상관없고 이 대지 간의 최대한 거리가 100m 이내여야 돼요. 이 두 땅 사이에서. 자, 우리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리고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두 사람 전원합의입니다. 전원합의. 똑같아요, 이것도. 두 땅 사이의 문제인데 만약에 폐지할 때 여기처럼 과반수 동의로 한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마음 바뀌는 순간에 협정서는 휴지 쪽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협정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둘은 요 차이. 두 땅 사이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할 때도 전원 합의로만 폐지가 가능하다. 차이점. 그리고 용적률상 연면적을 이 땅에서 요만큼 확보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만큼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여기는 붙어 있는 곳이지만 사람이 거의 안 오는 곳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더 짓고 싶어. 더 짓는데 못 짓잖아요. 여기까지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지을 수 있지만 요만큼만 이용하고 싶어요. 더 해봤자 뭐 공실이고 그런 관리비만 나오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만큼만 이용하고 싶고 요 사람은 여기까지 짓고 싶은데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을 수 있는데 안 짓는 부분을 여기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돈 받고 이쪽에다 파는 거야. 그러면 용적률상 연면적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두 땅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이만큼 더 지을 수가 있게 되죠. 여기 안 짓는 것만큼. 서로 이익이잖아. 더 많이 이용해서 좋고 요거는 안 지을 부분을 팔아서 좋고. 요게 결합건축의 예입니다. 그러다가 폐지가 되면 이제 요거는 변상복식해야지. 각각 적용하게 되니까. 자, 요거. 그래서 350쪽의 건축협정 체결해서 다음의 자가 박스에 토지나 건축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 건축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전원합의로 건축이 됐든 대수선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건축협정 예입니다. 뭐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혼자라면은 건축협정을 바로 혼자니까 뭐 해당 정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곳은 방가로 2번에 해당하는 그런 개발할 땅만 대상으로 해요. 그러나 이것은 뭐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냥 개발할 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느낌은 충분하고 그 양가로 2번 보시면 방가로 3번에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 얘기잖아요.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까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폐지에 따른 특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방가로 3번이 통합 적용하는 그 기본적인 특례를 얘기하죠. 방가로 3번에 협정의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서 다음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분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조경, 마을 숲으로, 대지도로 관계도. 지하층 설치, 건물 한 곳에 지으면 지하층 같이 설치하는 거 통합 적용 당연하고요. 부설 주차장, 마을 공동 주차장으로 건폐유지 용적률은 안 나와 있잖아. 개인 하수 처리설도 당연히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두 문제 나왔다 그러는데 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요걸 알면 맞추는 문제였고 두 번째 나오는 문제는 여기 통합 적용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건물 짓는 걸 상상해서 보셔야지. 뭐 용적률 같은 거 물으면 좋은데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계단 설치 가지고 아닌 예로 들었던.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여기다 모아서 짓는다고 했을 때 계단을 모아서 설치를 해요? 여기다가 계단을 여기다 모아서 설치할까 여기다? 이 사람들 어떻게 들어가는데 각각 써야 되는데 이건 통합할 성질이 아니지. 자, 우리 결합건축 봐주세요. 결합건축 방가로 1번에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지역에서 역시 결합건축 할 수 있는 것도 해당 땅은 전제가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업무 보실 때나 참고하시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하는 일정 요건이 있는 두 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주가, 두 개 대지 건축주는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다섯 번째 줄인가? 건축주가. 그러니까 두 땅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개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했을 때 무엇을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라고 합니다. 역시 방가루 2번처럼 두 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그럼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바로 결합건축할 수 있고요. 본인이 맘만 먹으면. 페이지 할 때 볼까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방가루 2번에 협정서를 폐지하라는 경우에는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동의 하여 역시 전원동이잖아요. 그리고 화학건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뭐 신고네, 간단하게. 자, 이렇게 보셨고, 이번에 최근에 또 개정된 게 있어요. 최근에 개정된 게. 건축법, 정비법, 건축법에서 일부가. 뭐 시행일 기준으로 우리 시험범위 다음에 시행이 되면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시험일 기준으로 효력 있는 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10월 24일부터 시행을 하더라고. 여기서 개정된 게 10월 24일부터 이틀 차이로 시험범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짜증나게. 그게 조금만 시행일이 며칠만 늦었으면 우리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참. 예를 들어서 355쪽에 뭐 이거 뭐 85가 뭐 60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막 몇 군데 바꿔졌더라고. 예? 어차피 지금 이건 볼 거 아니고 5, 6월 달 강의할 때 볼 건데, 지금 이제 5, 6월 달은 요약서를 하죠. 그죠? 요약서가 인쇄되기 전에 그럼 그렇게 바뀌어주든지, 인쇄되고 나서 며칠 전에 확인한 거야. 며칠 전에 바뀐 거야. 참 허탈하지 아주. 그래서 아직 요약서 여러분들은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 요약서 안 구했죠 아직? 갖다 놨어요? 집에다? 그래서 훌륭하게 잘 나왔는데 말이야. 또 손을 봐야 돼. 그 일부 정오표를 해야 된다고요. 그냥 그러하다고요. 뭐 자꾸 딴 얘기로 더 들으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서는 지금까지 개정된 거는 뭐 책에 없는 것도 다 반영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글쎄 며칠 전에 확인한 게 또 있더라고. 근데 앞으로도 시험 보기 전까지 효력 있는 것들은 개정되면 다 어차피 반영해야 돼. 그래서 공법이 그래요. 다른 거하고 달라. 자, 주택법 갑니다 이제. 자, 오늘 뭐 주택법까지 완성을 하고, 우리가 저번에 이사 때 그것 때문에 아무리 해도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지법은 뭐 두 문제 나온 법 원래는 다 해야 정상인데, 그건 5, 6월 달로 그냥 미뤄서 그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도 없고 하면은 좀 더 연장을 해서 한 2시간 더 연장을 해서 하겠는데, 특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게요. 농지법은 뒤로 미루고. 자, 건축법 봅시다. 7문제 나오는 주택법. 자, 주택법은 그 앞에 이제 체계가 있잖아. 체계가 딱 있는데. 저쪽에다가 적어 놓을까? 잠시 작은가? 자,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이 되는 게 주택만 다루고 있어요. 주택만. 그것도 주택을 어떤 사업할 때 다루느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대지를 조성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다루고 있죠. 우리 책에서는 제가 요거를 2번에 적어 놓은 거지. 적용 대상에서 적은 걸 얘기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이라면
단독주택은 한꺼번에 30호 이상 지으려고 할 때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주택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대지조성사업이라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사업을 할 때 주택법이 적용이 돼요. 만약에 이 정도 사업이라면 주택법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아니다라면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거지. 건축법이 건축에 대한 일반법이고 주택법은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주택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지금 책에도 적어놨지만 주택법은 체계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일단 총설 파트에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시간 많이 걸리죠. 용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뭐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 이게 용어가 그렇게 많은 것만큼. 그 다음에 건설 파트, 건설한 주택을 공급하는 파트와, 이건 건설 공급이고요. 건설 공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리모델링 허가 파트, 이렇게 리모델링 허가, 다른 것도 있어요. 허가 등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건설 공급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은 새로 주택을 건설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공급하는 게 절대 아니고, 기존 주택 있는 것을 대수나 일부 정도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 파트도 아니고 새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공급받는 것도 아니에요. 리모델링 할 사람이 리모델링으로 생기고 자기 건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리모델링 해버리거든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가 공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고, 건설 파트라면 누가 해야 되는 부분을 사업주체라고 표현을 해요. 건축에서는 건축주, 여기서는 사업주체. 이 사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사업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 따라 건설을 할 것이냐? 이 절차가 건축법에서 나왔던 그 건축 절차랑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가장 용어 차이가 크게 나는 게,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는다. 여기서는 건축허가라는 말 대신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는 사업 승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인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흐름이.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게 되면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건축에서는 사업이라는 말 절대 안 쓰잖아요. 개별적인 건축물이라. 여기서는 큰 사업을 다루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이 사업 승인 대상의 원칙적 대상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정도가 될 때는 주택법에 따라 지을 때는 사업 승인 받아서 짓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건축법에 따라 지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 짓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 그 다음에 작은 파트에서는 주택 상환 사채 얘기를 해요. 주택으로 상환해주는 사채. 건축법에서는 제가 이 절차도 안 잡았던 게, 책에도 안 잡았던 게, 그냥 건축주가 건축하는 이 절차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다른 뒷얘기는 없어요. 이건 여기서만 나오지. 큰 사업하니까 작은 파트도 있고, 공급 파트도 따로 공급에 대한 규정이 여기서 나와요. 건축에서는 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그거 쓰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 대규모 사업을 다루니까 주로 쓰는 것보다 지어서 분양하려고,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 파트에서는 그 책에 있으니까 쓰진 않는데, 주로 네 가지 얘기가 다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얘기,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얘기,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을 일정에 다 전매하지 말아라, 공급지도 교란 금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상세히 했었고, 그리고 리모델링은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건설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에 해당되면은 사업 승인 받아 짓는다 그랬잖아. 사업 승인 받아. 근데 여기서는 리모델링은 허가 받아 짓는 거예요. 간단하게 시장건설청장이 허가 받으면 된다고 이게. 근데 예외적으로 리모델링 중에서도 이제 보통은 새로운 건설이 아닌데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파트는 있거든요.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만. 사업비용 충당해서 새로운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거든. 세대수 증가하는 것은 새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걸 얘기하잖아. 그것만 건설 파트고, 대부분 리모델링은 다 여기랑 상관없어요. 보통 허가가 됩니다. 체계를 통해서 좀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고, 자, 정칙의 용어부터 들어갑니다. 3번의 용어 정의. 주택부터. 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의 전부,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그래서 부속 토지까지 다 주택에 들어가는데,
단독과 공동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건 건축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달라요.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것이랑 건축법이랑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단독이다 그러면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을 해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거. 다음과 같다. 단독, 다중, 다가구 세 가지만 존재해요. 건축과 달리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공간 X, 공간 X. 내용은 건축법이랑 똑같아요. 종류에서 다른 거예요. 지금 단독주택은 한꺼번에 30호 이상 지으려 할 때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단독주택은 이 세 가지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간을 한꺼번에 30호 이상 짓는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공간을. 그래서 여기서 아예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간 X.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면 뭐 개념은 뭐 슬쩍 보시면 되고 벽이나 복도, 계단 등의 전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전용 부분이 있고 합쳐진 게 공동주택인데 종류는 역시 다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 얘기를 해요. 기숙사가 빠져 있잖아.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 아니에요. 나중에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여기 없는 대신에 그렇게 차이점을 아시면 되고요. 자, 준주택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준주택은 주택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도 분류상 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상 주거셀로 이용 가능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이죠.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종류는 네 가지, 뭐 외워두면 좋다. 두 문자를 단다면 이것이 오노다기 했던 거잖아. 오노다기. 커피가 좋아요라고 외치는 거라 그랬죠? 나는 커피가 좋아요. 반대말 나는 닭이가 싫어요. 오노다기 이렇게 했던 거. 오노는 영어로 오노다기 이렇게 다기. 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노다기를 얘기합니다. 이건 다 분류상 주택은 아닌 것들이죠. 기숙사는 여기서 주택 아니라 그랬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고, 노인복지는 노유자시설이고, 다중생활시설은 작은 거 2종, 큰 거 숙박이지만 다 주택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오노다기 네 가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개념. 이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민영주택은 재원에 따른 분류로서 국민주택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두시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를 다 민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즉 동그라미 1번 또는 2번, 1,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요건이 뭐냐? 괄호 속에 전용 면적. 우리 주택부서는 주로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따진다 그랬죠? 전용 면적이 1호세대당 85 이하, 3인용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예외까지도 수도권을 제외한 즉 지방 중에서도 다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 수도권 말고 지방 중에서도 다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이야 지방 중에서도. 그럼 촌일 거 아닙니까? 이때는 사람이 거의 적으니까 좀 더 넓게 85제곱미터, 100제곱미터까지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원칙은 85, 요 경우는 100이야. 이 예외적 경우까지도 물어볼 정도로 국민주택 개념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만큼 여러 번 출제됐다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무엇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즉 국가에서부터 지방공사까지라면 사업주체 중에서 공공사업체를 얘기하거든요. 다 공공사업체가 건설했다고 다 국민주택은 아니야.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갖춰야 국민주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공공이 건설했더라도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선다 그러면은 민영이 되는 거지, 민영이. 그래서 공공 중에서는 우리 LH 아파트가 토지주택공사가 지은 게 민영주택이 제일 많잖아요. 보통 이런 데서 하면 85 초과하는 게 그죠? LH 아파트 85 초과하는 게 민영이잖아.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섰으니까. 또 2번은 누가 짓든지 상관없이 민간이 져도 돼요.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행정청의 돈,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가재정 재정이 투입됐든지 아니면 우리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됐다. 이것으로서도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갖춰야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민영이랑 그대로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다 민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민간이 건설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업체는 뭐 공공도 지을 수 있고 국민, 민영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이 아닌 것을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자, 7번의 임대주택이라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너무 그렇고. 자, 우리 8번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부터 이제 주택 종류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오는데 이름을 그대로 분석하시면 되죠.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그러면은 분양주택 앞에 토지임대부라는 부관이 붙어 있어요. 어떤 부관이 붙어 있느냐? 토지를 임대하는 부관. 그럼 원래 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건물 부분도 분양을 하고 대지 부분도 같이 분양을 하는 거죠, 원래? 근데 요거는 건물만 분양한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임대한다는 얘기잖아. 지은 사람이 임대를 한다는 얘기잖아. 일종의 그래서 서민들은 반값 아파트 중에 한 종류에 이게 처음 들어갈 때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건물값만 내고 들어가는 거지. 그 대신 토지는 임대했기 때문에 토지 임대를 내다가 나중에 토지 임대차 기한이 끝나면 그때 가서 나중에 토지를 분양받는 거지. 임대차 기한이 끝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낼 필요 없잖아, 그러면.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사업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사업을 시행한 자가 가지고 건설사업 한 사업 주체가 그대로 가져준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은 분양하지 않고. 그 대신 건축물이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 복리시설도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물과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토지임대부 분양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여기 아주 요새 인기 있는 것이라 또 최근에 개정된 것도 있고, 그래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올 시험에서는 당연히 아주 유력하죠. 아주 유력합니다. 그전에도 원래 중요했지만. 자, 우리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데 어떤 형태냐? 세대를 구분한 형태라는 거예요. 형태가 세대를 구분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세대를 구분했다는 얘기는 원래 한 세대짜리인데 이거를 편의상 둘 이상 세대로 구분해서 쓰는. 둘 이상 세대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한 세대짜리니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살고 나머지 이 부분은 임대용으로 쓰면 임대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요새 수익형 주택이라고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구분형 주택을 얘기합니다. 임대 수익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통합하고 싶으면 통합하면 되고. 근데 이게 장점이 하여튼 그 임대 수익이 생긴다는 건데, 단점이 확실한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몇 세대가 살든 말든 한 세대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한 세대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세대당 얼마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살아도 한 세대로 계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런 단점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세대구분형이 일정 부분 이하해야 됩니다. 이런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세대구분형이 지금까지는 새로 건설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만 넣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바꿔서 임대용으로 쓰는 이런 수요가 많이 생겨서 지금까지 배운 건 새로 건설하는 것만 배웠는데, 요새는 최근에 이제 영이 나온 거 이것도 얼마 되지 않죠. 그전에 이거는 그런데 요약서 인쇄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요약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기본서에 없는 거지. 기존 공동주택을 이 변경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 이게 새로 추가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이거보다 양이 더 늘어났고 당연히 유력해 보인다는 거지. 자, 요것만 책이 있으니까 먼저 이거 했던 거, 요것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의미를 보시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요것 좀 있어요. 나눠진 그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어요. 왜? 한 세대짜리니까
한 세대짜리이기 때문에 세대를 구분하는 형태지 한 세대짜리이기 때문에 안 돼. 이걸 만약에 구분수가 된다면 나중에 통합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돼서. 그래서 구분수할 수 없다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에요. 양쪽의 공통된 특징이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득을 말한다 그래서 1, 2, 3, 4번이 새로 건설된 세대 구분형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라. 욕실 부엌은 독립된 주거생활의 기초 아닙니까? 현관도 별도로 설치하라는 거예요. 현관도.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주인 눈치 안 보고 아예 따로따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현관까지 별도로 설치하라. 추가적으로 더 있고, 하나의 세대가 나중에 통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대 간에 연결문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경량구조, 가벼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서 나중에 통합할 수 쉽게 하라. 이런 얘기도 새로 있고요. 3, 4번이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죠. 주차 장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세대 구분형이 많으면 큰일 나. 작아야 돼. 지금 3번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에서 세대수가 단지 전체의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 아래는 면적, 전용면적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 3번의 세대수 기준으로 따지든 4번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따지든 둘 다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요. 둘 다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 구분형이. 주차장 문제 주차 난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서 이게 지금 건설 기준이거든요. 그럼 지금 요 얘기는 요약서에 있으니까 그냥 어떤 것이다 하고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나하나 다 써놓는 것보다. 나중에 요약서 나면 요 기본서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요약서 보다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요약서 기본서 찾아봐도 되지만, 그렇게까지 기본서를 찾아볼 정도로 깊게 공부하는 거 역시 도움이 안 되시요. 그래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기본서를 좀 더 자세히 해놨으니까 요약서만 해도 아주 작년처럼 어렵게 나와도 고득점이 오히려 가능합니다. 요약서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괜히 또 성격 아주 좀 꼼꼼하신 분들은 요약서 나와도 요약서랑 또 기본서 같이 다니면서 아주 신경을 쓰시는데 그냥 버리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버리라고. 들고 다니면서 뭘 운동 삼아 그거를, 응? 운동 삼아? 가끔 이제 들어 올리면서 버려도 돼. 버려. 자, 우리 기존 공동주택이 있을 때, 기존 아파트가 있을 때, 이 기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어요. 따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거든요. 거기서 뭐 바꾸고 한다면은 그냥 하면 위험하잖아.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 정도로 바꿀 것이라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 허가 대상이죠. 허가받아 하는 건데 허가받아서 변경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역시 한 세대짜리고 구분 소유 안 되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변경해서 허가를 받아서 새로 세대 구분형을 이렇게 변경해서 한다면은 독립된 주거생활 이런 거 똑같습니다. 욕실 부엌 설치는 똑같아. 그런데 이제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라. 처음에 만들 때는 뭐 현관까지 별도로지만 여기는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현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분해서 출입할 수 있는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라. 근데 그것만 좀 약한 차이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바꾼다라면은 최대 몇 세대까지 구분할 수 있느냐. 새로 건설할 때는 2세대 이상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건설할 때 필요에 따라서 몇 세대든 상관없어요. 2세대 이상이면 돼. 여기라면은 기존 세대수를 포함하여 최대 2세대 이하야. 그거 따르기 하세요. 2세대 이하. 2세대. 여러분들 아파트를 만약에 있는 것으로 세대 구분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최대가 2세대야. 2세대. 그럼 2세대로 해서 한 세대 살면서 하나밖에 임대를 못한다고. 여기랑 건설할 때랑 다르죠? 초기라서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해놓은 것 같아. 혹시 또 이거를 뭐 2세대는 숫자 기억하는데 기존 세대수를 제외하고 틀려고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니까 그냥 최대가 2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주차 난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없었는데 세대 구분으로 바꿔야 되면 새로 주차장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까지 최대 변경이 가능하냐. 그 부분이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건설할 때보다는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아. 기존에 있는 상태를 바꿔서 주차장을 새로 설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제가 기존 새로 건설할 때는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였잖아. 그죠? 전체 세대수 기준에서 10분의 1 이하야 돼. 10분의 1 이하. 새로 건설할 때보다 더 조그맣게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 전 세대 구분형이 차지하는 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기지 못해. 10분의 1 이하이면서 이건 단지 전체 얘기잖아. 동별로는 동에서 바꾸는 동별로는 3분의 1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기존 전체 세대수랑 따져봤을 때 아까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10분의 1. 이게 더 그죠? 더 못 바꾸야 하는 거야 지금. 10분의 1을 넘기지 못하면서 동별로는 동시에 동에서 너무 많으면 안 되죠. 동에서는 3분의 1 이하, 단지 전체에서는 전체 세수의 10분의 1 이하. 그 정도를 여기서 하시면 돼. 바꾼다면 그걸 바꾸겠지. 뭐 상상이 돼요? 어떤 건지? 오늘따라 왜 그렇게 예전 같지 않게 조용하고 아니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뭔가 상상이 되냐고. 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먼저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빨리 하는 게 낫지 한다면. 그래서 10분의 1 이하고 이런 거 다 채웠다면 그 다음 사람들은 아무리 하려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그런 기준이 새로 나온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반거리 이번에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겠다는 건 똑같은 얘기고 다 양쪽에 공통된 얘기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겠다는 얘기지.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겠다. 자, 그리고 그래도 도시형 생활주택 보시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자투리 땅 활용을 해서 나온 거. 공통된 특징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거. 이렇게 세대를 작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자투리 땅 활용을 해서 나온 제도다.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사업주는 싫어한단 말이야. 300세대 미만만 지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 대신 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300세대 미만으로 통제를 하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서 뭐 웬만한 건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다 관련되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 나중에 할 때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됩니다. 이게 생활주택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치주택이 아니고 생활주택이잖아.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를 넘길 수 없고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야. 도시형에서 나온 얘기 도시지역에서만 생활, 국민주택 규모, 자투리 땅 활용 300세대 미만 공통된 특징이고요. 종류는 셋으로 나눠집니다. 단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자, 먼저 원룸형이 제일 인기 있는 건데, 제일 유명한 건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얘기하잖아요. 아파트는 원룸 형태로밖에 없어요. 연립 다세대는 원룸형 요건을 갖춘 원룸형, 그렇지 않은 게 단지형이 있는데, 아파트는 단지형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주택의 혜택을 받아 짓는다. 그러면은 항상 원룸형으로만 생각해서 답해 주시면 돼. 아파트는 원룸형 형태로만. 다음 요건이 이제 원룸형에 같이 될 요건이거든요. 이 요건은 세대별 전용 면적이 50이야. 원룸은 너무 넓어서는 안 돼. 최대치 50. 요거 했던 것은 원룸 하다가 온룸 이렇게 바꿔서 온룸 이랬죠, 그죠? 온룸 50이야.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 훈련 받은 사람은 힘들 거예요. 이거 계속 원룸을 온룸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쉽지가 않잖아. 발음이 너무 정확하면 안 돼. 50이야. 내연번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필수 당연하고 디귿번도 잘 알아야 되죠.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이게 원룸 형태예요. 하나의 공간. 그런데 욕실과 보일러실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욕실은 민망해서 이거 제외를 별 분리를 안 하면 안 된다. 보일러 분리를 안 하면
죽는다 그랬죠? 배기 가서 다 맞아서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하나의 공간 원룸 형태다. 단. 약 중간 이상, 전용 면적 30 이상일 때는 두 개 공간 투룸식으로 할 수도 있다. 30 이상일 때. 이게 50이 최대치인데 거기서 정확히 중간이면 25인데 그죠? 뭐 10단위로 끊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약 절반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30에서 50 사이라면은 두 개 공간으로 구성이 가능해요. 투룸식으로. 30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의 공간으로만 가능하고 이것도 아셔야 되고 원룸에서는. 그리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지상층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그 아래 존재하는데 이거는 연립과 다세대 중에서 아까 원룸형 요건을 갖춘 원룸형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도시형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 원룸형이 아닌 다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서는 4계층이라고 배우셨지만 이렇게 단지형으로 짓게 되면 한 계층을 더 짓는 혜택을 똑같이 받아서 둘 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이런 혜택은 둘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축 보세요. 공동건축 금지. 원칙은 하나의 건축물 속에 서로 다른 이질적인 건축물 같이 못 짓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같은 도시형 내에서도 원룸형이 그 원룸형 요건을 따로 갖춰야 되는 특수한 주택이다 보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을 함께 지을 수 없다예요. 근데 다시 함께 지을 수 있는 예외가 두 가지가 존재하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두 가지. 원룸형 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일종의 주인 세대 아니지만 주인 세대처럼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룸형과 그 대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까지는 함께 지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까지만 85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 잘 지으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원룸형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곳에 밀어버리고 새로 지을 사람이 그죠?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여기서 자기가 살면서 나머지를 분양하면 쉽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또 하나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곳, 그 다음에 비싼 게 준주거나 상업지역 토지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원룸형과 도시형 세대 외의 일반 주택을 원룸형과 일반 주택을 세대에서 상관없이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함께 건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예외가 있고요. 이제 11번, 12번, 13번 건설 의무와 관련된 특수주택이 나오겠죠. 건설 의무. 자, 우리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면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친한 이게 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이에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영위저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형태는 다 에너지 절약형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풍력 발전을 설치하든 태양열을 발전하든 아니면 다른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기술을 다 쓴 것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해요. 어떤 기술들의 에너지 절약형 기술이 있느냐 하는 것은 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제가 책에도 소개해놨으니까 보실 분은 한번 심심하면 보시되 뭐 그런 거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 의무 보세요. 사업주체가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주택법상 사업 승인 대상 여기 주택법상 사업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원칙이 30세대 예외 50세대짜리도 있지 이제. 이 정도라면 무조건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됐어요. 에너지 절약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건강 친화형이죠. 12번에 건강 친화형. 우리 건강 친화형 주택이면 건강에 친화된 형태는 다 들어가. 건강 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으로 해서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의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최소화. 그러니까 실내 건축 재료로 쓰는데 뭐 편백나무, 소나무 뭐 이런 거 쓴다든지 황토를 쓴다든지 해서 건강에 친화된 형태를 다 얘기합니다. 뭐 이러면 새집증후군은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짓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런 기준이 쭉 박스에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건설 의무 보세요. 건설 의무 보시면 사업 주체가 0을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0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해야 된다. 500세대 이상일 때 건강 친화형으로 건설해야만 됩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형보다는 건강 친화형이 돈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가요. 건축비가. 이게 더 좋은 거잖아. 에너지는 뭐 돈만 조금 뭐 절약할 뿐이고 이건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건설 의무가 이게 더 좁을 수밖에 없다고. 아까 사업 승인 대상이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그보다 더 큰 500세대 이상일 때는 건강 친화형 주택 기술을 써야만 된다고요. 요새 짓는 게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이거 주말에 제가 그 강원도 그 고향에 가족 모임 이사하고 갔다 왔는데, 야, 거기도 그 옛길, 저희 그 동네 들어가는 그 옛길 지금 터널 뚫려 있습니다. 뭐 그 옛길 쪽에 뭐 나무를 뜯는다고 뭐 그래서 그쪽에 갔다 오다가 들렸는데, 뭐 드롭 이런 거 있잖아. 예. 자연 드롭. 지금 드롭 이제 났더라고. 드롭이랑 뭐 그 달의 순 이런 거 아세요? 뜯어봤어요? 그게 한참 요만큼씩 나오더라고. 아주 맛있는 조그만. 예. 달의 순 뭐 오이치라든지 꽤 있던데. 하여튼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랬는데 뭐 우리가 누나들이 그런 거 뜯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싫어하는 건 아니라 따라다니지만 많더라고. 하여튼 많아서 했는데 공기가 그렇게 깨끗해요. 공기가 옛길이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 모르거든요. 거기 큰 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산이 깊잖아요. 저 공기가 그렇게 깨끗해. 진짜 시원해. 그 뭐랄까 하여튼 진짜 여기 서울 공기랑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뭐라 얘기를 못 하겠는데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든지 건강 친화형을 짓게 되면 뭐 하여튼 뭐 좋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래서 시골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몸이 좀 지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참 진짜 그 가서 한 며칠 있다 오면 좀 풀릴 것 같아. 그런 게. 예? 예? 15일. 15일이면 진짜 뭐 상당히. 예. 15일 그런 데 가서 있다 오면. 글쎄. 완전히 활력을 얻을걸요? 몸이 정화가 돼. 예. 몸이 정화가 된다니까, 진짜. 했더니 또 우리 큰 누님이랑 둘째 누님은 가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게 혹시 그 깨구리 얼린 것 좀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라고. 내가 그래서 그 아재네 집에도 가서 그 혹시 겨울에 잡아놓은 깨구리 얼린 거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없다고. 깨구리. 요새 잡으면 불법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근데 뭐 다른 가재는 잡아놨었는데 그거를 자기도 몰래 그 아줌이 그 섹시가 다 팔아버렸다고. 참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고기를 하나도 고기 냄새도 싫어하는데 깨구리 고기는 그렇게 좋아해서. 깨구리 고기 뼈만 싹 추려요. 한 집에 다 넣고. 뒷다리 먹는 게 아니야. 그냥 몸통을 먹는 거라고. 몸통을. 몰랐어요? 깨구리 뒷다리 먹는 줄 알았어? 뒷다리는 무슨 뒷다리가 맛이. 그건 뒷다리는 여름에나 그 애들이나 잡아서 먹는 거지. 겨울잠 자는 싹 기름 빠지고 한 건 이거는 몸통 먹으려고 하는 몸통 먹으려고. 다 한 입에 집어넣고 글쎄 머리뼈에서 또 뼈만 추린다니까.
소고기보다 훨씬 좋아하는 사람 훨씬 맛이 싸죠. 그 저희 누나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니까 아예. 이번에 오다가도 뭐 김치만두를 시켰는데 김치에 고기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벌써 냄새 맡고 알고 안 먹었대 뭐. 깨구리 이런 걸 아주 이렇게 아주 표정이 이렇게 장난합니까? 어? 아예 안 드셔보신 분도 몰라 그 맛을. 저도 잘 먹어요 저도. 여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개구리 아닙니까? 장수명, 긴 수명을 자랑하는 장수명 주택이에요. 자, 백년살이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해서 내구성을 갖추고 입지와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도 뛰어나고 잘 망가지도 않는데 망가졌을 때 수리 용이성도 뛰어나죠. 훌륭한 주택을 얘기해요. 그래서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번처럼 이 장수명 주택은 인증 제도가 있는데 이 인증 등급이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일반 이렇게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업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등급이 일반 등급인데 10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최소한의 장수명 주택으로 줘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한의 등급만 받으면 돼. 1000세대 이상일 때. 아까 사업승인 대상이면 에너지 절약형으로 그 중에서도 500세대 이상은 장수명, 건강치나요. 1000세대 이상이 장수명 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택이 끝났어요. 자, 10분 쉬시고.